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저희가 이제 미로찾기 게임을 간단하게 완성을 했고요. 큰 기능 없이 간단한 조작만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능을 좀 더 추가를 해보실 수가 있죠. 시간 제한 같은 거, 클리어 시간 같은 거를 재가지고 랭킹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몬스터라든지 아이템 개념을 만들어가지고 난이도를 좀 더 어렵게 한다든지 좀 다채롭게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여러가지 요소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그걸 다 만들어 보지는 않을 거고요. 직접 한번 여기서 발전을 시켜 보시길 바라고요. 자, 저희는 어쨌든 간단한 게임 만들기를 통해서 프로그래밍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직접 뭔가를 만들어 볼 때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살펴봤다 정도로 의미를 부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사실 여러분들이 C언어 문법, C언어만의 어떤 독특한 특징이 아니라 그냥 프로그래밍을 하신다라고 하면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프로그래밍의 기본적인 개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C언어에서 좀 C언어의 아이덴티티 같은 느낌으로 많이 언급되는 게 포인터라는 개념인데요. 이제 조금씩 C언어에 좀 특화된 문법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 중에서 일단 포인터를 볼 거고요. 일단 구름 에듀에 포인터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올려놨습니다. 한번 쭉 보세요. 자, 악명 높은 포인터 챕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개념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포인터를 알아야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서 어렵다고들 하는 거거든요. 포인터 그 자체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포인터를 응용해가지고 이거를 여러 군데서 적재적소에 응용을 해서 써야 되는 게 좀 어려워서 이런 악명 높다라는 얘기가 좀 들리는데, 이게 왕도는 없어요, 여러분. 이거를 포인터를 처음에 하시면 무조건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포기하지 마시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냥 계속 보세요. 반복해서 보시면은 금방 익숙해지시고요.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운 거지 그냥 개념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많이 보시면은 금방 익숙해지시면 쉬워지실 것이다. 자, 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저는 이 포인터를 설명하기 전에 일단 간단하게 이 참고자료 여기서 올렸던 건데 밑에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자료형을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일단 C언어라는 언어 자체가 되게 옛날 언어입니다. 60년대 중반 그때쯤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는 컴퓨터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엄청나게 그때도 발전을 하고 있긴 했지만 지금처럼 엄청 폭발적인 발전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하드웨어의 어떤 한계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인간이 사람한테 좀 더 친화적인 언어 문법이 있고 기계한테 좀 더 친화적인 기계 문법, 그러니까 언어 문법이 있습니다. 해서 이거를 로우 언급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듣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고급 언어, 저급 언어인데 이 급이 퀄리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좀 더 로우한 그 기계 쪽에 가깝다라는 것을 저급하다고 표현하고요. 사람한테 가깝다라는 걸 고급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급 언어는 뭐가 있냐면 이제 기계어를 저급 언어라고 해요. 0과 1로 표현되는 것이 기계어죠. 그래서 기계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바로까지는 아니고 이 기계어도 어떤 논리 체계가 있긴 있어야 됩니다. 0, 1을 아무거나 쓴다고 해서 이제 컴퓨터가 받아들이진 않겠죠. 그래서 기계어를 가지고 우리가 저급 언어라고 하고요. 어셈블리어라는 게 있어요. 요거까지를 저급 언어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셈블리어는 이 기계어라는 게 어떤 하나의 이제 명령 체계거든요. CPU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 체계는. 그래서 CPU가 알아들을 수 있는 0과 1의 어떤 조합이 있어요. 그걸 기계어라고 하는데, 사람이 이제 0과 1로 표현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를 어떤 영어 단어로, 예를 들어서 이 더하기라는 기능을
시키려면은 CPU한테 이런 명령을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를 사람이 외우기도 쉽지 않고 작성할 때마다 이 이진수를 쓰는 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어 단어로 대체를 한 겁니다. add라고 쓰면은 나중에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요 이진수로 CPU에 전달이 됩니다. 그럼 CPU는 이거 더하라는 거구나 하면서 더하기 기능을 수행할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CPU에. 그거를 우리가 기계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진수를 사람이 이해하기 편한 영어 단어로 1:1 래핑한 게 어셈블리어고요. 예, 여기까지가 이제 정말로 기계적으로 생각을 해야만 잘 짤 수 있는 언어예요. 자, 근데 이게 기계어 같은 경우는 기계가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급 언어로 물을 마신다라고 하시면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신다. 이렇게 작성하면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급 언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냉장고 앞으로 간다. 냉장고 문을 잡는다. 냉장고 문을 연다. 냉장고 안으로 손을 넣는다. 물을 잡는다. 물을 꺼낸다. 물을 마신다. 요렇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기에는 굉장히 이 밑에 있는 다양한 과정이 축약되어 있죠. 그 사람은 보통 대화할 때 이렇게 대화합니까? 이렇게 대화 안 하죠? 이렇게 대화해도 여기 안에 내포되어 있는 그 어떤 숨겨진 의미, 행간의 의미들을 다 이해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컴퓨터는 절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계, 저급 언어, 기계어나 어셈블리어로 표현하시려면은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셔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죠. 아무리 어셈블리어로 사람이 이해하기 편한 언어로, 영어로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는 말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컴퓨터한테.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말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너무나 힘드니까 이제 이렇게 작성해야 되는 거를 이렇게 작성해도 이해할 수 있게끔 언어를 만드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하면 컴퓨터가 못 알아듣니까 이렇게 작성했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겠죠. 그거를 컴파일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하면 기계가 못 알아듣는데 이렇게 해야만 알아듣는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적어도 기계가 이렇게 알아들으려면 요거를 이렇게 해석해주는 어떤 한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거를 뭐 번역, 이 프로그래밍 쪽에서 이제 컴파일이라고 하고요. 해주는 녀석은 컴파일러라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컴파일러가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고급 언어에서도 뭐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문법이 살짝 다를 수 있죠. 물을 마신다 예시예요. 냉장고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순이 좀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를 제가 한글로 썼지만 이제 영어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물을 꺼내 마신다라는 행위를 표현하는 다양한 표현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법이 다른 거에 따라서 이제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C 언어가 될 수도 있고, 파이썬이 될 수도 있고, 자바가 될 수도 있고. 그 언어만의 독특한 문법적 특징과 그 언어만의 강력한 기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언어를 갖다 쓰시면 됩니다. 뭐 C 언어가 최고다, 파이썬 최고다 이런 거 없어요. 어떤 분야에선 C 언어가 좋고, 어떤 분야에선 자바가 좋고, 어떤 분야에선 파이썬이 좋은 거고요. 여러분들이 하나 잘 해놓으시면은 이 언어라는 건 다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 잘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어에 너무 나 이거 언어 C 언어도 하고 파이썬도 하고 자바도 다 해야지 뭐 이렇게 욕심내지 마시고 그냥 하나 열심히 하시면은 다 비슷합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약간 이게 또 구분이 되는 게 있어요. 직접 메모리를 관리하는 언어랑 대신 뭐라고 해야 될까? 소프트웨어가 대신 관리해주는 언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직접 메모리를 관리하는 언어가 요새는 많이 없어요. 그냥 C 언어랑 C++. 그냥 이렇게 두 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거의 대부분 90%의 언어는 소프트웨어 대신 메모리를 관리해주는 언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C 언어를 고급 언어라고 하지 않고 또 저급 언어라고 하지 않고 이 중간 어디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고급 언어 쪽으로 갈수록 여기에는 뭐 자바랑 파이썬 이런 쪽이 고급 언어로 들어가고요. 기계어랑 어셈블리어가 저급 언어로 들어가고요. C 언어는 그 중간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C 언어를 배우면 뭐가 좋냐? 고급 언어의 특징과 저급 언어의 특징을 모두 경험해보고 공부할 수 있다는 게 C 언어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C 언어는 기계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사고를 하고 컴퓨터적인 사고를 좀 하고 그리고 어떤 기계의 원리, 컴퓨터의 원리를 좀 알아야 잘 쓸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C 언어를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컴퓨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C 언어의 약간 그 특징,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럼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C 언어를 공부한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런 기계적인 면을 좀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피할 수 없습니다. 포인터라는 개념도 다 이런 하드웨어의 어떤 특징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C 언어를 배우는 어떤 당위성, C 언어를 배워두시면 이런 좀 컴퓨터의 그런 내부적인 원리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쨌든 이 대부분의 고급 언어들이 C 언어로 만들어졌습니다. 거의 C 언어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모태가 되는 거죠. 동양어로 치면은 한자 역할을 하는 거고 서양어로 치면 라틴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메모리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C 언어의 가장 큰 특징이 직접 메모리를 관리하는 언어라서 여러분들이 메모리를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컴퓨터 자원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메모리예요. 그래서 이제 메모리를 이해를 하고 메모리에 대한 다양한 문법적인 그런 기능들이 제공이 됩니다. 자, 해서 일단 메모리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자꾸 메모리라고 나오죠?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는 CPU죠. 연산장치죠. 그 다음이 우리가 소위 램이라고 부르는 주기억 장치, 램이라고 부르는 메모리죠. 메모리. 랜덤 액세스 메모리예요. 이 두 개가 이제 C 언어 프로그래머가 가장 관심 있는 하드웨어 보시면 되고요. 자, CPU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작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일을 하는 주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CPU가 작업을 할 때 손이 두 개밖에 없으면은 작업하기가 좀 곤란하죠. 그죠? 그래서 보통 뭐가 있냐면은 앞에 작업대를 이렇게 두죠. 작업대. 자, 작업대를 둬가지고 이 CPU가 작업할 많이 사용되는 재료들, 도구들을 막 이렇게 올려놓고 사용하겠죠. 그래서 CPU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거 잡아다가 갖고 와가지고 요것도 잡아다가 갖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렇게 얘가 어떤 재료들을 막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연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대에서 CPU는 이제 연산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작업대는 너무 크면은 사실상 작업대가 이만해요. 그럼 얘가 여기까지 가서 재료를 가져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작업대는 이제 적당한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재료들을 우리가 이제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데이터야. 자, 그래서 CPU는 데이터를 가지고 막 연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작업대에는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CPU가 바로바로 가져갈 수는 있지만 여기다 놓을 수 있는 재료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CPU가 사용하는 작업대를 우리가 이제 레지스터라고 보통 불러요. 레지스터라고 CPU 안에 내장된 아주 작은 메모리입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CPU가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예요.
근데 굉장히 조금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무한정 어떤 재료들을 올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연산하고 싶은 대상, 연산하고 싶은 재료들은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다 미리 올려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디에 올려놓냐면, 자, 램이라는 곳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 램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창고라고 보시면 되겠죠. 창고라기보다는 작업대 옆에다 두는 뭐 선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대보다는 훨씬 수납 공간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네, 그 메모리는 이렇게 가장 많이 표현합니다. 자, 해가지고 여기에 수납 공간에 번호를 붙입니다. 이런 식으로 번호를 쭉 붙여요. 자, 해서 이제 CPU가 필요한 재료들을 여기에다가 저장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내가 이제 막 작업을 하잖아요. 작업을 하고 나온 결과를 여기 작업대가 이제 너무 좁아서 놓을 데가 없으면 잠깐 여기 갖다 놓겠죠. 이렇게. 그래서 또 다른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또 필요하면은 다시 가서 가져와가지고 작업대로 끌고 오고요. 그래서 작업대가 너무 좁으니까 선반을 마련해 놓고 여기다가 잠깐 보관해 놨다가 다시 가져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램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CPU가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다가 이제 막 이런 데다 저장을 해 놓잖아요. 근데 내가 제가라고 해서 좀 헷갈리실 텐데 CPU가 여러 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첫 번째 여기 저장하고 두 번째 여기 저장하고 세 번째 여기 저장했다가 네 번째 작업할 때 첫 번째 게 다시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정확히 여기에 있는 걸 꺼내 가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아까 뭐 붙였습니까? 수납 공간에다 번호를 붙였죠. 그래서 대충 여기는 한 13번째쯤 되겠네요. 그죠? 그럼 얘가 13번째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은 필요할 때 정확히 이걸 꺼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13번째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스티커를 하나 붙여가지고 A라고 해서 A라고 딱 문자를 하나 적어가지고 스티커를 딱 붙여놓으면은 13번째이기도 하지만 A라는 스티커가 붙은 위치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는 이것을 라벨링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방식은 이제 여러분이 익히 사용하시던 변수가 바로 요 문자로 이 해당 수납 공간을 기억하는 게 변수고요. 그 다음에 변수 말고 여기 절대적인 순서를 보면은 13번째잖아요. 아니다, 17번째, 18번째죠. 18번째죠. 그래서 18번째라는 이 순서, 이 선반의 순서를 가지고 똑같은 곳에 이제 접근할 수가 있는데, 이 18번째라는 그 위치를 가리키는 이 값이 포인터라는 거죠. 이게 포인터예요. 램이 엄청나게 이제 크잖아요, 여러분. 요새는 뭐 4기가부터 32기가, 최소 4기가 밑으로 쓰는 경우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램이라는 거를 용량을 이렇게 놓고 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수납 공간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수납 공간 하나가 1바이트짜리입니다.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1바이트. 그래서 1바이트짜리가 몇 개 있냐에 따라서 이 메모리 용량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럼 기가는 여러분들 이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이트가 1024인데 1000이라고 할게요. 1000바이트가 1kb고요. KB라고 할게요. 그리고 1000kb가 1MB고요. 1000MB가 1GB. 4기가는 1000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 곱하기 4겠죠. 이거 계산해서 나온 결과가 수납 공간의 개수가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뭐 32기가면 이게 엄청나게 많겠죠. 그래서 이 번호를 몇 번째인지를 표현하는 번호도 엄청나게 크겠죠. 4기가만 해도 이게 42억인가
까지 숫자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포인터가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포인터는 이 엄청나게 많은 메모리의 수납 공간에 숫자를 붙인 거예요. 순서라고 생각하셔도 편해요. 그래서 만약에 4기가짜리라면은 맨 끝에 있는 이 수납 공간의 번호는 42억 얼마가 될 겁니다. 그래서 1부터 42억 사이에 있는 수납 공간을 내가 잘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공간 중에서 내가 접근하는 방법이 뭐다? 이렇게 문자로 스티커 붙여가지고 이름으로 접근을 하던가, 아니면 절대적인 요 위치값 있죠? 요거를 가지고 접근을 하던가.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코드로 좀 돌아올게요. 일단 이 메모리 크기는 좀 이따 보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int a 해가지고 10 딱 하면은, 자, 요게 변수 선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변수를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건 뭐다? 메모리에 10을 저장해주세요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10은 우리가 항상 저장했던 그 10을 가져올 때는 a라는 이름으로 가져오겠다. 자, 이렇게부터는 저장해 주시고 그 공간을 a라고 이름 지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낫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변수는 무조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메모리 공간. 그렇죠? 요 어딘가 엄청나게 많은 수납 공간 그 어딘가에 하나예요. 그죠? 됐죠? 자, 그리고 자, 이게 이제 여기서 이 메모리 크기라고 나와있는, 자료형의 메모리 크기라고 나와있는 요거의 의미는 이 바이트라고 지금 되어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수납 공간의 크기는 최소 1바이트입니다.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료형 차는 메모리 크기가 1이고요 int는 4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차라는 자료형은 선반 하나, 그러니까 그 수납함 하나 하면은 충분히 저장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int 같은 자료형은 수납함이 4개가 있어야 적어도 하나 저장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의 저장 공간, 이 자료를 저장하기 필요한 저장 공간이에요. 이 메모리 크기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메모리를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선반으로 표현을 하는데, 자, 이렇게 행렬로 표현하지 않고 앞으로는 제가 보통 이렇게 많이 표현할 겁니다. 그냥 일직선으로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요 공간 하나하나가 이제 1바이트짜리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 공간이. 자, 그래서 차라는 자료형을 저장할 때는 이렇게 상자 하나면은 충분히 얘를 저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이제 int라는 자료형이 있으면은 얘는 이렇게 하나에다가 저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4개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요렇게는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저장할 수 있다. 이제 저장하실 땐 당연히 이렇게 이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메모리 크기라는 거는 저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장할 때 필요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 4, 2, 8 이고요. 자, 그 다음에 메모리 크기에 따라서 값의 범위가 달라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요것도 값을 메모리 크기가 커지면 값의 범위가 커지는 거 직감적으로 그냥 이해하면은 당연한 얘기 같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언급을 할게요. 컴퓨터가 그 1과 0을 표현하는 방법은 전기를 가지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렇게 소자가 있으면은 전기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전기가 지나갈 수도 있고, 이거를 자, 전기가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요. 그죠? 이렇게 흘려보내면 얘는 안 지나가고 얘만 지나가죠. 얘만 지나가죠. 얘는 불이 켜질 거고 얘는 안 켜지겠죠. 이런 식으로 전기가 지나갈 때 1이고요. 전기가 안 지나가면 0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구가 하나 있다고 가정하시면 되고요. 그럼 전구 하나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수는 0과 1이죠. 전기가 안 통할 때랑 통할 때에서 두 가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힘드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 전구가 하나입니다. 얘는 두 가지를 표현할 수 있어요. 0과 1. 여기 전구가 이렇게 두 개면은 요거 가지고 두 개 표현할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걸 가지고 또 두 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두 개에다가 또 두 개를 해서 네 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전구가 세 개면은 여기까지가 네 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 건데 그 네 가지 표현하는 거에다가 두 번 더 표현할 수 있으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러면 딱 규칙 나오죠. 4개면은 2의 4제곱이죠. 이게 n개면은 2의 n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동그라미 하나, 전구 하나를 우리가 그러니까 컴퓨터 쪽에서는 비트라고 불러요. 비트. 그래서 이게 1비트죠. 이게 2비트고요. 4비트고요. 자, 그 다음에 8개가 있어요. 8개. 이게 8비트고요. 이제 8비트를 1바이트로 치환해서 부릅니다. 8비트가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1바이트는 8비트, 비트 8개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럼 비트 8개면은 2의 8제곱이에요. 2의 8승이고요. 요거 계산하면 256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값의 범위를 보시면 음수도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반을 딱 쪼개요. 그래서 이걸 2로 나누면은 128이에요. 나누기 2 하면은 128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28부터 127입니다. 이거 128 아니에요. 이거 잘못 나온 거예요. 0을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0을 양수 쪽으로 줘서 양수는 127까지. 여러분이 이거 2의 4도 환산하면은 비트로 환산하면은 2의 32승이거든요. 그래서 계산해가지고 절반 나누면 딱 21억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값의 범위가 표현된다고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값을 표현할 때는 당연히 컴퓨터는 1바이트 8비트죠. 이걸로 1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겠죠. 이진수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수를 표현할 때 이진수 체계를 사용해요. 이진수를 10진수로 바꿔서 보여주는 거고 10진수를 이진수로 바꿔서 계산을 하거나 저장을 하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을 저장한다 하더라도 8개의 비트를 이용해서 저장을 합니다. 1바이트로 1을 저장할 때, 자, 그러면 만약에 2바이트로 1을 저장하면 이렇게 저장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게 이렇게 정확히 16개, 그러니까 2바이트를 읽지 않으면 여기서 이렇게 잘리면 얘는 1이 아니라 0이 되겠죠. 그죠? 정확히 여기까지 안 읽으면 여기서 잘려버리면 얘는 1이 아니라 0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뒤에 있는 걸 좀 더 읽어오시면, 그러면 이거 1까지 읽어왔으니까 1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진수로 봤을 때 이거 1이 아닙니다. 요거는 3이에요. 3. 이진수로 봤을 때. 왜냐면 2그러니까 2마다 이제 자릿수가 올라가니까 0, 0, 이게 0, 0, 0이면은, 이게 0, 0, 0이면 0이고요. 요러면 1이고요. 요러면 2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릿수가 올라가면서 2가 되죠. 3이 아니라 2네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2바이트로 1을 비트 16개를 이용해서 1을 표현했으면은 이렇게 15개 읽으면 절대 1이 안 나오고요. 17개 읽어와도 절대 1이 안 나와요. 정확히 16개를 그대로 읽어야 이걸 1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뭔가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거나 가져올 때는 여러분이 이 바이트를 이렇게 두 개 쪼개서 4바이트를, 2바이트는 인트를 저장할 때 2바이트는 여기다 저장하고 2바이트는 여기다 저장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이렇게 연속된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가져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해서 여기까지 간단하게 컴퓨터가 데이터를 표현하고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이 자료형 표가 의미하는 거를 다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죠. 메모리 크기가 뭔지, 값의 범위가 뭔지. 자, 그 다음에 실수형 변수가 있어요. 요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수형 변수는 실수를 표현할 때는 이진수 체계를 쓰지 않습니다. 컴퓨터는. 그래서 부동소수점이라는 어떤 특별한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떤 비트를 넣고 돌리면은 어떤 소수점이 나와요. 소수를 표현할 수 있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이진수 체계랑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1과 1.0이 컴퓨터가 받아들일 때 완전 다른 값이라고 한 거예요. 1과 1.0은 사람이 봤을 땐 똑같은데, 이 컴퓨터가 봤을 때는 얘를 비트로 표현하면은, 요거라고 하면은 얘를 비트로 표현했을 땐 이게 진짜로 비트가 이렇진 않다. 근데 그냥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전혀 비슷하지 않은 비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해석하는 방법, 이거를 가지고 연산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1을 1.0을 이 두 개를 똑같은 거로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부의 비트의 생김새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정수로 해석해라, 그러니까 정수로 보여줘라 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상한 값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수랑 정수는 무조건 두 개를 구별해서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정수 변수랑 실수 변수를 나누는 이유는 두 개의 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정수에서도 1, 4, 8, 2 되게 다양한 크기의 변수가 존재하는데, 자, 그럼 이렇게 나눈 이유는 뭐다?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 나이를 표현한다고 했을 때 인트로 표현하면 사람 나이가 21호까지 갈 리가 없잖아요. 128이면 충분하죠. 그래서 굳이 만약 150까지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도, 그러면은 인트 말고 슈트로 해도 충분하죠. 2바이트로 해도. 3만살까지는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충분히 1바이트로 표현 가능한 거라면 1바이트로 표현해도 되죠. 그래서
올바르게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메모리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일단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거를 자주 보셔야 됩니다. 자주 볼 수밖에 없을 거고요. 왜냐면 C 언어에서 C 언어를 여러분이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자료형이에요. 자료형을 공부하시면은, 제대로 공부하시면 C 언어의 50% 이상은 그냥 학습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자주 보시고 이게 뜻하는 바를 항상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해서 실수형, 정수형 나누고요. 정수에서도 크기에 따라 나누고. 그래서 자료형이라는 거 한마디로 정해 볼게요. 컴퓨터가 자료는 또 데이터라고 똑같은 말입니다. 데이터를 표현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크기와 유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정확하게 우리가 구별하고 잘 정해서 쓰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포인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또 자료형입니다. 왜 그런지는 차차 해보시면 아시게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론적인 얘기는 대충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저는 메모리를 표현할 때 이렇게 일렬로 일직선으로 표현을 할 거고요. 이 상자 하나하나를 1바이트짜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10분 쉬었다가 코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